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셔서 오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감염병이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한 명칭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고 그 다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명칭 정리가 끝난 거죠. 네, 신종 감염병 초기에는 통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명칭이 통일되게 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WHO의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뜻의 코비드19이거나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의 그 사스코비2 감염증이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름에 특정 지명이 들어가면요, 차별이라든지 또 혐오감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비드-19 혹은 코로나19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지금 일단은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거쳐만 간 곳이라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리 말하면 확진자가 거쳐간 자리만 가도 감염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확진자의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통상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나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어 환자의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후 오염된 손이 난간이나 손잡이 등을 오염시켰을 경우에 이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소독과 방역을 통해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그래서 이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소독이 끝나면 뭐 안심은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확진자와 같은 장소로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계셨던 분들이 좀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확진자와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네. 이제 동선을 공유하신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그런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네. 되도록이면은 이제 14일간 동선을 좀 제한하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을 땐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선이 만약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쳤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움직이지 마시고 네, 2주 되도록이면 동안 동선을 단순화하시는 그렇죠.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소독을 하고 나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소독을 하고 나면 네. 그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소독이 잘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네네.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실외가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외부에서 환기가 잘 되는 외부 공간이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되는 걸로 좀 예측 혹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문가들마다 사실 의견이 다른데요. 뭐 각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확산을 하고 그런 속도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곤란하지만 아마 뭐 향후 5월 이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여름이 지나면은 뭐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 네. 지금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해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중동에서 메르스 같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감염증이 뭐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5월까지, 여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더 갈지 혹은 그대로 끝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바이러스 감염력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스,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이 코로나19 감염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염력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R0 값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R0 값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R0 값은 사스의 경우에 한 3 정도 되고요. 3, 4 정도 되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뭐 0.6, 이제 병원 내 원내 전파에는 뭐 한 4 정도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한 1.4에서 2.5 정도로 이제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를 고려하면은 이제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사스보다는 약간 낮고 뭐 메르스보다는 약간 높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WHO에서 발표했던 그 수치는 이제 중국에서 집계 방법을 최근 들어 이제 바꾼 거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이제 네네. 확진자, 그러니까 검사로 해서 확진자 플러스 확진자와 그다음에 임상 증상으로 이제 진단한 것이 이제 합쳐진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증가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R0 값이 한 3 이상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게요. 네. 사실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더라도 예전에 사스 메르스 있었듯이 앞으로 또 이런 신종 바이러스 안 생기겠느냐, 그 걱정도 되거든요.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신종 감염병, 신종 바이러스 질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에 많은 경우가 동물과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동물에서는 질환을 일으키지 않거나 아니면 가벼운 질환을 일으키는데 네. 사람에게서는 이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경우가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한 87% 정도, 사스와는 한 79% 정도, 메르스와는 한 52.5% 정도 유사한 것이 보고되어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박쥐에서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쥐에서 바로 왔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사람에게 잘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숙주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아직 없고요. 이제 추후에 알려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박쥐를 먹어서 옮겨왔느니 뭐 그런 얘기가 도는군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네.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네, 추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연구를 밝혀지겠죠. 통해서 네.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기 때문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긴장을 잔뜩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폐렴이라기보다는 감기 몸살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초기 증상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가래 또는 호흡곤란 등 같은 호흡기 증상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시작되기 전 상태의 환자에서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독감과 일반 감기와는 증상만 가지고는 감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어렵다면 어떤 증상이 있어야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겁니까? 지난 16일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9번 환자의 발생을 시작으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선별진료소로 이제 몰려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 과정에서 실제 확진자와 이제 동선이 겹치거나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감염된 환자분들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단순 우려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2주까지 동선을 최소화하여 지내시고 한 2, 3일 지나서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상을 자각하기 전 그렇죠. 단계에서. 네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도 사실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잠복기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잠복기를 네. 뭐 2에서 한 14일 정도 굉장히 넓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네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잠복기가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8번째 확진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왜 감기도 건강한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듯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서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심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까지 네, 다양한 스펙트럼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뭐 건강한 젊은 아니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엔 뭐 굉장히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도 사실은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면 괜찮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건강한 성인이 가볍게 지나가지는 않지만, 않겠지만. 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증상인 분들은 잠복기에 있어도 무증상이면 괜찮은 겁니까? 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염의 가능성이라든지 좀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기 전에의 감염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진단하기도 어렵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밀접 접촉자들을 네. 자가격리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들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뭐 백신 치료제 열심히 개발 중인데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는 않을 그렇죠. 것으로 지금 네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로 그러면 증상들을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급성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에 대증적 치료, 그러니까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쓴다든지, 뭐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제를 쓴다든지 이런 대증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뭐 증상이 심하거나 할 땐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HIV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그런 뭐 임상적인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물론 지금 완전히 다 증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런 그런 종류의 약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예방하려면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물론 이제 일부 도시 제외하고는 조금 더 낮은 편이고 하여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을 하거나 굉장히 뭐 야외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런 야외에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뭐 있거나 뭐 이럴 때 마스크를 뭐 실시간 착용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그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또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야 되는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그런 뭐 택시 기사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배 기사님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쓰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써야 할 마스크 종류도 좀 여쭤볼까요? 황사 마스크 사실 고가고 요즘에는 너무나 구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써야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일상에서 보통 많이 쓰는 뭐 일회용 덴탈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KF80 정도로 충분하고요. 네. 뭐 N95 마스크라든지 이런 네네. 마스크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료진용이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나 어떻게 보면은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제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지수가 너무 높은 마스크는 이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렇죠. 오래 착용할 수 없어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재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재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괜찮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물자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사용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다만 굉장히 고가의 그런 비싼 훌륭한 성능이 훌륭한 그런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뭐 KF80이라든지 일회용 덴탈 마스크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듯하고요.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그 마스크를 쓰는 그 면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재사용해서 오염돼서 다시 쓰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온용 마스크를 뭐 빨았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 마스크를 빨아서 사용하는 별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네, 차라리 일회용을 그냥 네. 재사용하더라도 쓰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정리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가 되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떠한 그런 공포심에 의한 패닉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런 조절되지 않는 공포심이나 그런 행동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기침 예절,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가지 않기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완치가 가능한 뭐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해주신 권고사항 잘 지키면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무사히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